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29일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이주호 기자님 의상이 아주 멋집니다. 컬러풀. 제가 근데 너무 크네요. 너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요 스웨이드 자켓에 파란색 셔츠. 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컬러인데. 그렇습니까? 부럽습니다. 제 장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됩니다. 네. 이주호 기자 센스는 정말 바닥이죠, 바닥.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장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된다. 자, 하여튼 오늘 화요일인데요. SKT 네. 유심 전국 대리점들이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준비된 유심 물량이 이제 다 부족한 경우가 워낙 많아갖고. 저도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SKT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대구에서는 산불이 또 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대구 산불 지금 이틀째인데 빨리 좀 진압이 되기를 희망을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자, 그래서 권순우 취재팀장과 하는 뉴스 살펴볼 건데 오늘 뉴스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입항 수수료 이후에 한국의 조선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뉴스와 함께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 관련된 뉴스까지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인덱스 시간에는 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 한국 대표가 나오셔서 환율 보고서가 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바로 앞두고 미국에서 통상협의회에서 이제 환율을 좀 짚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 이게 어떤 협상의 압박 카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환율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이질 않네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우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큰 벽이 있습니까? 자,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야, 좀 있으면 이제 저 장롱도 팔겠어 여기서. 아니, 자동차 안 파나 자동차? 냉장고까지 팔아. 네, 권 팀장님. 정 프로님 뵙고 싶으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켜놓고 오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시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게요. 다우존스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06% 하락했는데 차트의 어떤 이렇게 패턴을 보면은 좀 장 초반 이후에 좀 빠지다가 상승 마감하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진 데는 강보합.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이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가 꽤 가파르게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원래 지금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뉴스가 오늘의 트럼프였잖아요. 제가 무슨 땡전 뉴스도 아니고 땡 트럼프 뉴스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은 첫 번째 뉴스로 트럼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 베센트 장관이 중국 쪽에다 전화할 거냐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화한다 소리를 못 해요. 전화한다 소리를요? 네, 양쪽 다 전화한다 소리를 못 해갖고 베센트 장관도 지금 상황이면 걔네도 좀 힘들지 않겠어? 그럼 전화하지 않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전화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또 얘기하는 게 그 거자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내가 아는 한 두 정상 사이의 전화 통화는 없었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묘한 상황이죠. 뭔가 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라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파국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회사들은 그래도 좀 강보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엔비디아 비스무리한 칩을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엔비디아에 줄대고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SKT의 이제 해킹 사고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심 무상 교체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23만 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통해서 신청한 사람도 한 263만 명 정도가 좀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이 한 740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행동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을 바꾸는 것이 꼭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꾸는 게 맞아요? 예, SK텔레콤에서는 유심보호 서비스 정도 가입하게 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심을 바꾸러 가시면은 유심이 좀 뭐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심이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일단은 그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유심 교체는 저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면 힘드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가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한 사람과 유심을 교체한 사람 이게 다 더하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SK텔레콤 가입자가 한 2,300만에 알뜰폰도 있어요. SK 쓰는 거기도 한 200만 명 되거든요. 그럼 한 2,000. 알뜰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폰도 그 서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유심보호 서비스하고 유심 교체를 했으니까 한 1,400만 명 정도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00만 개 된다는데 어제 한 20만 명 정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줄 서서 해서 한 20만 명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1,000만 명 넘게 아직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이 교체하기까지는 거의 수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빨리 가서 하시면 좋겠지만 너무 교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정프로님께서 그 유심보호 서비스 그냥 일괄로 다 하면 좋지 않냐. 신청한 사람만 하지 말고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규정상 안 되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규정이 참 답답하네. 아니 우리 권 기자님이 답답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더 편하자고. 우리의 약속. 우리가 더 편하자고 약속한 건데 규정 때문에 뭘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바꾸는 사람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 규정이 아니고 우리 법규. 법규에 유심을 그렇게 보호하면 안 된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심보호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부가 서비스를 바꾸는 거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심보호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 유심 정보가 빠져나가서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심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심이 뭐 하는 건가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유심 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되게 낯선데 자급제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기계. 거기다 유심 내 거 빼가지고 끼면은 그거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공기계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빼서 그냥 딴 데, 그러니까 이거 유심을 복제해가지고 다른 데 꽂으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가 돼 있으면은 내 것도 그렇게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유심보호 서비스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이 해버리면 내가 유심 내 폰에서 빼서 다른 폰을 끼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청을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심을 빼서 다른 기계에 쓸 사람이 물론 있겠지. 그렇다고 이게 뭐 전체 이용자의 몇 %나 될 거냐.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보호가 되는데 그 유심 빼서 다른 기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몇몇들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피해가 막 몇천만 원씩 생기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지금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서 이게 또 유심 정보 서비스를 보호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로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밍을 하게 되면 로밍할 때는 이렇게 끊고 또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밍 할 때도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로밍 신청하잖아요. 아니 뭐 자동 로밍도 되지. 근데 이건 비상 상황이 생겼잖아. 어마어마한 피해가 많은 국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때 로밍 가는데 신청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거기 114에 전화해서 이거 신청 좀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를 그거 불편함 때문에 이걸 좀 다 그 수많은 피해를 우리가 그냥 묵고할 수 있다? 피해는 사실 아직 발생하진 않았고요. 그 뭐 무슨 5천만 원 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것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 얘기부터 하고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유심 정보 서비스 꼭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규정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규정 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규정 개정을 할 때까지 또 시차가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SK텔레콤 잘못한 거 맞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심이 복제가 돼요. 만약에 범인이 이 유심 정보를 복제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유심을 복제해서 써도 안 됩니다. 근데 끄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FDS라고 뭐 부정 방지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유심을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유심 정보 서비스를 뭐 단기간에 하더라도. 근데 어제 하루 동안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위기감을 조성하는 과잉 해석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어제 그 5천만 원 그거는 그분도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좀 하는 얘기인데 그 부고 문자를 눌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스매싱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 사건이 뭐라고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건 스미싱 이후, 그러니까 부고 문자 누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스미싱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SK텔레콤 가입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그 뉴스를 보고서 너무 불안해서 지금 하루 종일 줄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것도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갖고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유심 절대 교체하지 말라라는 글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게 그 유심을 통제하려고 그런다. 사전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런 것까지 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유심 교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심이 지금 교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무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유심 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가능성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유심을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불안함에 줄 서 계시는 것까지도 그건 좀 과잉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유심 교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게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SKT 해킹 사건이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말기가 개통이 돼가지고 사전
선거 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아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개인 이용자들이 부주의해갖고 뭔가 이게 사건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이 사고의 핵심, 그러니까 책임은 무조건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기는 서버 관리 잘 못한 거니까 보안 관리를 굉장히 그 중요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서버에서 뭘 자기네들 고칠 수 있으면 됐어. 그다음에 뭐 문제 생기면 그거 보상해 주면 돼. 근데 그게 못 해.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다녀서 2,500만 원대 다 갈아줄 수 있어. 그러면 돼. 근데 그것도 못 해.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빨리 바꿀 수 있게. 물론 이제 그거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다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뭐 대리점 이렇게 줄만이 서고 안 되고 또 유심보호 서비스는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들었으나 뭐 어떤 이유로든 잘 뭐 이렇게 불편해서 못 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등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조치 혹시 이게 규정에 좀 규정이 없더라도 근데 규정이라는 건 그 비상 상황까지 감안하고 만든 규정은 아닐 테니 지금 이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를 하는 게 난 맞다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속도 여기 50km니까 나는 50km로 그냥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난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과태료를 좀 끊더라도 먼저 좀 빨리 가서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게 맞지. 누가 막 피 철철 흘리는데 야 여기 저기 속도 제한이 50km야. 이건 나는 이상하다는 거지.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뭐 여러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집단 소송 움직임들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과징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맞는 과징금 말고요. 네. 개인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그게 예전에 사례를 보니까 그 뭐 위자료로 옛날에 SK컴즈에서 냈던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에 그 위자료 20만 원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상급심에서는 배상 판결이 좀 뒤집어졌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관리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느냐 그런 부분에서 인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전에 뭐 인터파크 해킹 사건 같은 경우도 집단 소송으로 한 1인당 10만 원 정도씩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 얘기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택배로 보내주는 것도 왜 안 하냐? 유심 택배로요? 예, 예. 네. 유심 택배로 사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유심 살 때는 살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예. 뭐 저기 외국 나가고 막 그럴 때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유심을 택배로 보내게 되면은 그 얼굴 보고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유심을 보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이게 과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네. SK 그리고 오늘 좀 네. 내용 아예 풀 스토리로 정리해서 4시 반에 압권해서 그렇습니까? 네. 아유, 4시 반 꼭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그 요즘에 배가 막 들어옵니다. 배 주문이 한국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선 주문이 들어온 게 그냥 요새 HD 현대 계열로 들어온 것만 했을 때 한 나흘 만에 22척. 요. 나흘 만에 22척이요? 수주가? 예, 예. 그래요? 22척. 그러니까 8400TU급이 4척, 2800이 8척, 1800이 6척, 23일에 2800 2척, 16000이 한 2척 되니까 네. 액수로 한 2조 5천억. 나흘 사이에? 예. 네. 뭐 좋네. 좋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컨테이너를 올해 거의 수주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척 한 5,6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조 기자가 얼마 전에 악건에서 되게 상세하게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중국배에 대해서 그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입항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 이조 기자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배를 그냥 새로 주문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입항 수수료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주문을 이미 중국 조선사에다 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소를 하자니 계약금 물어줘야 되는 선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바로 취소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하면서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주문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겠냐? 네.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는 중국에다가 주문을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조선사에다가 주문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올해 컨테이너 수주량 기준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땄으니까 30% 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11%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유율이 30%니까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배를 주문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번호표 뽑아가지고 2028년 정도 상반기 그러니까 거의 3년 있어야 배가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밀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다가 주문한 사람들도 좀 이거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새로 주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조선 쪽으로 엄청나게 좀 주문을 넣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주문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과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이번에 주문한 배들을 보니까 듀얼 퓨얼 엔진 많이 쓴다는 거예요. LNG하고 디젤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글로벌 경제가 되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 성과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글로벌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으로 집어넣기가 좀 어려워서 번호표를 뽑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선박들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성과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회사기구 환경 규제까지 좀 강화가 되니까 여기에 LNG에 디젤 넣고 거기다가 디젤에서 이 배기가스 저감하는 스크러버까지 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성과가 좀 괜찮은 값이 계속 비싸지겠네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때리고 미국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한국에 배가 많이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소. 요건 고맙습니다. 형.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학. 저도 화학도 화학의 주주로서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데 다른 화학이 있죠. 그 왜 금호석유 화학인가 있잖아요. 맞다. 뭐죠 그 고무 바벨 전략. 금호석유 본주와 금호석유 우선주의 동시 투자. 바벨 전략. 이거 정말 끔찍한 혼종이었죠 저에게는. 근데 금호석유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 30% 올랐어요. 뭐 소용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도 아직 한 40-50% 마이너스인 것 같은 반토막 거의 근처일 거예요. 그래요? LG화학은 지금 올해 들어서 8.8% 마이너스고 차이가 많이 나죠. 롯데케미칼은 올해 들어서 플러스 7%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30%니까 좀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LG화학이 그 담수 산업이 있어요. M 멤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닷물을 산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화하는 필터입니다. 이게 워터 솔루션 사업인데 글로벌 2위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이게 화학 산업 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스페셜티 얘기 많이 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뭐 독창적인 제품, 고부가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산업입니다. 이게 그 에모 멤브레인 사업의 글로벌 2위 업체예요. LG 화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매각하는 이유는 뭐 여기에 확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화학 산업의 뭐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점유율이 높고 따박따박 돈 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한 1조 원 넘게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PE에다가 매각을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14년에 미국의 나노 H2O를 인수해가지고 뭐 특허 기술력 인력을 확보해서 청주에다 양산 시설을 구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스케일업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2위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지금 여기를 매각하는 이유는 어쩌면 뭐 우리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그 화학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여기서 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캐시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화학 쪽을 정리할 때 들어가는 돈들을 뭐 그 외에 좀 캐시카우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여기를 좀 하고 재무 구조를 좀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청주 3공장을 증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이면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증설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석유화학 분야의 이제 부진이 워낙 길어지고 이게 그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줄여서 없애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매각을 했을 때 좀 팔리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짜를 먼저 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짜기도 알짜고, 근데 이 사업들도 이게 막 업사이드가 엄청 크진 않아요. 이게 뭐 성장성 엄청 좋진 않지만 이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팔아서 오히려 좀 화학 쪽 구조 조정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요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SK그룹에서도 뭐 네. 실트론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석유화학 부문에서 그 컨설팅을 이제 BCG,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다가 좀 용역을 의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서 좀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들을 좀 정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이제 기존의 범용 제품 설비를 뭐 매각을 하고 스페셜티를 좀 늘리는 쪽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쩌면은 이제 ABCD에 가까울 정도로의 정론이긴 한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들이 스페셜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기초 화학 설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셜티로 전환을 하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구조를 줄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석유화학 회사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했던 명언인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뼈를 깎는다. 그래갖고 지금 그쵸. 근데 자기 뼈를 깎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남의 뼈를 깎으면은 나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회사들은 뭐 알짜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해. 네, 좀 찾아보니까 금호석유화학 우선주는 계좌에 있는데 네. 금호석유가 없어졌어요. 혹시 SKT 쓰십니까? 아닌데. 아니 어디 갔지? 이 계좌가 내가 이제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좌가 4개라 이제 물론 헷갈릴 때가 있죠. 뭐 계좌가 4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 이게 그럴 수가 회사 이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4개나 쓰세요? 이게 처음에 막 하다가 막 계좌 박살이 나요. 그럼 그 계좌 보기가 싫어져. 열기도 짜증나니까 막 마이너스 4, 50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걔를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깨끗하게 퓨어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좌 열었지. 근데 두 번째 계좌 어떻게 돼? 걔 또 박살 나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계좌 열고 이제 그러다 이제 미국 주식도 해볼까 하면서 이제 다른 계좌 또 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좌가 4개가 되는 건데 이제 안 그러려고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도. 하여튼 금호석유 혹시 제 주식 본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택시 타셨다가 택시 기사님이 혹시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다 놨나 모르겠네 진짜.
여튼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냉장고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5-in-1 다목적 슬림 컨버터블 냉장고. 네. 이름도 참 화려합니다. 에스틸로에서 나온 건데 컨버터블 냉장고라는 건 뭘까요? 컨버터블 냉장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컨버터블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와인 냉장고로도 쓸 수 있고 김치 냉장고로도 쓸 수 있고 뭐 고기 냉장고 또 뭐 슬러시 모드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냉장고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칸칸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영하 21도에서 20도까지 가능. 이 온도가 굉장히 이제 아주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혹시 1, 2인 가구에서 쓰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미 냉장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 내가 뭐 와인이든 뭐든 이렇게 김치든 따로 목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얘를 사서 쓰시면 어떨까? 그러네요. 예, 요게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딱 색깔도 보시면 이 실버 메탈 컬러. 예, 이 뒤에 배경 때문에 좀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무슨 색깔인지 아시겠죠? 요거. 오히려 좀 진한 메탈릭한 그 회색인데 요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컬러더라고요. 뒤에 컬러랑 백을 바꿔봐라. 우리 PD야. 뒤에가 지금 색깔이 약간 좀 안 보인다. 부탁 좀 하자.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메탈 컬러로 에스틸로에서 만들었고요. 가격이 얼마냐? 63만 원이면 아마 많이들 사셨을 텐데 49만 8천 원, 50언더로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49만 8천 원. 그래서 또 요거는 성에도 잘 발생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9만 8천 원에 이 컨버터블 냉장고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아니야, 어떻게 비춰도 안 돼. 이 뒤에 백을 한번 좀 바꿔봐. 밝은 색이나 뭐 이런 거 바꾸면 안 될까? 시간이 좀 걸릴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여름 되면 반드시 필요한 또 에어 서큘레이터 저희가 전에도 한두 번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뭐 요 선풍기 서큘레이터에 대한 돌고 있죠? 반응이 좋아서 또 갖고 왔습니다. MN전자에서 만든 거고요. 요 MN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17년 동안 ODM 제조사로 하던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품은 믿을만 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라고 보시면 되지 뭐. 자, 좌우 상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제조사 무상 보증 2년까지 해드리는 360도 에어 서큘레이터 MN에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59,000원. 근데 소리가 별로 안 크죠? 이게 지금 얼마나 세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세게 해봤거든요. 그래요? 사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가장 큰 문제가 소리였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큘레이터 썼는데 너무 커갖고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크네. 그러네. 좋습니다. 소리가 별로 안 커요. 여러분들도 마이크에 수음 잘 안 되시죠? 수음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소리가 좀 안 크다는 건데. 조용한 서큘레이터. 자, MN이라고 했죠. 애매한 데가 아니고 MN. 아멘도 아니고. 이 사람들 참 장난들 좋아하셔. 네, 이렇게 컨버터블 냉장고 그리고 에어 서큘레이터 2개 준비했으니까 요 링크 따라오시면 또 가장 최저가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클릭 하시고요.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